자, 드디어 마지막 장으로 이제 넘어가네요. 마지막 장이라고 치기에는 또 너무 좀 내용이 많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환경을 대하는 어떤 우리의 스탠스에 대한 것들,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떤 경제 체계라든가. 경제 체계야말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경제 체계, 소득, 이윤, 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모든 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는 것.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으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 사회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제 체계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위에서 사회의 모든 구조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적인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윤리의식, 인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환경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들, 뭐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관, 월드뷰라고 그러죠, 월드뷰. 아,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네. 철학적이고 인식적인 부분에서부터 사회의 구조, 체계에 대한 것까지 17장이 한꺼번에 다 다뤄주고 있죠. 그래서 내용은 짧은데 요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자, 내용을 먼저 들어가 볼 텐데, 뭐, 커버 스토리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이제 심플한 얘기들이에요. 미국의 이제 채타누가라는 도시인데, 테네시주에 있는 한 인구 100만 정도 되는 뭐 그다지 크지는 않은 도시예요. 이 도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1960년대, 70년대에 개발되고 발전한 도시들은 대부분 상업도시들이에요. 서울은 여러분 예외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서울도 6, 7, 80년대까지도 산업도시였어요. 여러분은 물론 모르겠죠. 왜 산업도시입니까? 서울의 영등포구라는 것이 여러분들 다 연기의 공장, 연기 나오는 공장들, 산업단지였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그 뒤에 정책 변화에 의해서 지금은 다 어떻습니까?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금 거기가 디지털 밸리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죠. 쇼핑몰 이런 것들이 돼 있죠. 심지어 도심부에도 여러분들 평화시장, 남대문시장, 뭐 동대문시장 이런데 뭐가 있었어요? 직물산업, 의류산업이 있었어요. 봉제 공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봉제 공장에 출퇴근하는 나름 경공업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 산업도시로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제조업 시대에 있었던 당연한 일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채터누가라는 도시가 1960년대에 산업도시로 성장을 해요. 자,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소득 수준은 높아지고 도시는 커지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 제조업이라는 거 굉장히 많은 오염을 가져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1960년대에는 발전은 했지만 가장 더러운 공기질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자, 참고로 오늘날 가장 더러운 공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 도시가 어딥니까? 놀랍게도요, 물론 이건 날마다 변합니다. 계절마다 변하는데 한창일 때는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 뭐 이런 데가 10위권 내에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을 많이 돌리는 나라는 아니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봄에 미세먼지가 없어졌죠. 황사 현상이 없어졌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역시 동북아의 또 공장이랑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산업의 먼지, 오염물질 그런 것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미국에서 가장 그렇게 공기 오염이 심한 곳이었다. 그리고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강이 역시 오염된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분들이 80년대에 사실 80년대만 하더라도 아직 산업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기거든요. 아직도 미국 같은 경우도 역시 제조업의 시기예요. 물론 일본에게 살짝 이제 밀리기 시작한 시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제조업이 강성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 이 주민들이 상당히 선구자들이라고 봐요. 왜냐? 이 시기에 아직 자기들의 어떤 마을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친환경성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이런 패러다임들이 아직 인류 사회에 완전히 들어올 때가 아니거든요. 한 1990년대나 되고 나서 이제 지구온난화 얘기도 좀 많이 대중화가 되고 등등 하면서 이제 이슈가 된 것들이고 80년대만 하더라도 아직 사람들이 산업화에 몰입돼 있고 공해나 오염을 줄이고 뭐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이제 2000년을 바라보는 비전 2000 계획을 세웠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뭐 공허한 어떤 그런 모토들 말고요. 좋은 모토들 뭐 지속성을 살립시다 이런 추상적인 모토는 누가 못해요. 굉장히 실천적인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자 리사이클링 재활용의 목표를 우리 타운에서 만드는 쓰레기가 최대한 우리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정하고 우리 어떤 타운 우리 도시 내에서 다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 재활용 재사용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죠. 또 그리고 오염물질, 배기물질을 많이 내는 디젤 버스. 사실 디젤 버스 오래된 거 따라가다 보면 뒤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죠. 자, 그런 것들을 대체를 해야 되겠다. 뭘로?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그 당시로는 아직 전기차가 오늘날처럼 많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전기차로 바꾸겠다. 지금 전기차는 여러분 성능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 전기차들은 어떠냐면은 이게 한번 탄력받아서 가려면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한 사람들은 못 타요. 왜냐 엔진차는 웅 하면서 한 번에 팍 달려가거든요. 팍 튀어나갑니다. 전기차는요 겔겔겔겔겔겔 이러면서 천천히 속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려면 주민들이 상당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희생을 해야 되죠. 인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산업화로 얼룩져 있던 강변을 이제 많이 돈을 들여서 자 시의 재정이 이쪽이 많이 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많이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강변을 정화하는 것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해서 결국 그 도시에 나아갈 방향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이제 놀라웠다. 지금 이게 그 채타누가의 강변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있는 보트 대회 그리고 거기 한 약 400만 정도의 인파가 몰린다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핵심이 산업에서 에코투어리즘 이들의 어떤 자연과 아니면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관광 그런 걸로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됐죠. 그래서 특별히 채타누가의 이제 요 강변 개발과 또 보존 관련된 것들은 우리나라 여러 이제 지자체에도 많이 벤치마킹이 됐었죠. 자, 17장 1절서부터는 드디어 이제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체계, 이코노믹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 체계. 뭐 경제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이제 확실하게 하나 증거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몰입해 있고 그걸 얼마나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는지 한번 증거를 얘기해 볼까요? 물론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좀 달랐어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어떤 사회의 큰 혼돈 가운데 일어난 선거였기 때문에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죠. 근데 바라기는 뭐 우리 사회가 탄탄하게 서가지고 진짜 정당한 공약 대결로 그런 어떤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보통은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됩니까? 넘버원. 자, 1순위로 내세우는 공약이 보통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요,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은 뭐 그야말로 올해의 경제에 비해서 내년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가냐라는 것들인데, 이건 우리나라 한창 잘 나갈 때는 물론 뭐 진짜 막 80년대 이렇게 잘 나갈 땐 10%, 20%도 넘어가고 그랬죠. 근데 요새는 비실비실해가지고 이제 올해는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가 거의 뭐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사상 최초로 쪼그라드는 어떤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이제 플러스였고 뭐 2000년대 이후에도 한 5%, 6% 이런 정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대통령 선거 공약할 때 어떻게 나옵니까? 자, A라는 당에서 우리는 한 5% 성장을 시키겠다. 5% 성장 공약을 딱 내세요.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일종의 대통령 공약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B라는 당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5%까지 거 우리는 6% 하겠다. 공약을 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근히 또 그쪽으로 수십만 표가 싹 가. 야, 저쪽이 더 경제를 발전시킨다. 그럼 A라는 당이 또 가만히 있어요? 까짓 거 뭐 묻고 떠블러 묻고 떠블러 우리는 까짓 거 7%, 8%막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잘 살펴보면.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표를 몇십만 표씩 이렇게 끌고 가고 사람들의 관심을 가진다는 게 뭐냐? 역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은 바로 경제 체계다. 경제 체계.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름기를 빼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경제 성장률이 한 1, 2%가 높아지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유하게 됐나.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경제 성장률 공약이 지켜진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로만 때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왠지 막 표를 거기다 찍어주고 싶어. 뭡니까? 우리가 상당 부분 경제 체계, 경제 성장이라는 거에 허상 속에 살고 있더란 얘기죠. 그거를 갖다 딱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장밋빛 환상을 제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좀비처럼 그쪽으로 떠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우리는 경제 체계라는 것들을 이렇게 숭상하고 있는 어떤 그 사회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비판해 볼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자,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 체계에서 이제 우리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느냐? 자, 윤리적, 도덕적, 돈이다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비판하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생태경제학자, Ecological Economist, 아직은 소수 그룹이지만 생태학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학자들이 이미 세상에인가 있어요. 물론 아직은 마이너리티에 불과합니다. 그건 어떻게 여기냐 하면은 자, Human Economic System. 사실 우리가 이런 말도 쓰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경제체계라고 그러지 인간 경제체계란 말을 누가 씁니까? 근데 이들은 인간 경제체계란 말을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간 경제체계는 뭐다? 서브 시스템이다. 서브 시스템.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면 하부구조. 하부구조라는 건 뭐냐? 거대한 순환 체계가 있어요. 거대한 순환 체계. 근데 거대한 순환을 갖다가 우리가 쪼개고 쪼개다 보면은 그 순환 내에서 작게 돌아가는 조만한 어떤 순환 체계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뭡니까?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 우물안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이 동그랗게 보이는 것처럼 요 안에 시스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 근데 이걸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요, 거대한 순환의 일부일 뿐이더라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경제 체계라는 것들은 사실은 뭐다? 바이오스피어, 지구 생태계, 생물권 전체의 거대한 체계에 있어서 가장 작은 부분, 하나의 어떤 지방 방송에 불과할 뿐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 경제 체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 가능성이 큰 문제를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이들의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성장률, 경제 체계, 어쩌고 하는 것들이 다 휴먼이에요, 휴먼. 사람들의. 왜냐면 이거는 하부 구조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여러분 대학교 1학년이면 이제 경제학, 개론 이런 수업들 이제 교양 수업으로 엄청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뭐 경제라는 것들, 경제학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제학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생산과 소비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뭐 그래프 보면 알잖아요. 뭐 뭡니까? 디맨드, 서플라이에서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뭐 이런 곡선을 그리고 하는 어떤 시장의 원리들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루어지는 지점에 가격이 형성되고 거기서 이제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또 가격이 떨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소비와 조건을 맞춰가게 되고 그 사이를 연결한 또 원활한 유통, 그 분배망을 마련하는 것들이 또 원활한 경제 체계의 중요한 핵심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배우죠. 많이 배워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뭡니까? 생산하는 척하고 자, 생산하는 축은 뭐예요? 회사, 공장, 산업 체계, 뭐 농축 산업 이런 것들이 되겠죠. 소비하는 측. 자, 그들 간에 어떻게 보면 순환 체계가 우리가 경제학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어떻습니까? 생산하는 측에서는 소비하는 측에 재화를 전달해요. 그리고 소비하는 측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격, 프라이스를 지불함으로써 이윤을 저쪽에 전달하죠. 또 물론 반대되는 측면도 있죠. 소비하는 측은 일종의 어떤 가정 아니에요. 가구 아니에요. 노동자들 아니에요. 노동을 제공하고 생산하는 측에서는 노동을 제공한 측에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라는 걸 지불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학이라는 것들은 일단 가장 간단하게 보면 이런 도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생산과 소비 간의 순환 관계. 요 순환 관계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별의별 이론이 다 나오고 별의별 관점, 별의별 정책들이 다 나오는 것들이 경제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Human Economic System 차원에서 한번 이 그림을 봅시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전체 세상이야. 이게 우리의 우물이야. 근데 과연 이게 세상의 전부이냐?
결코 그렇지가 않죠. 자, 이런 것들이 시장 경제 체계를 통해서 절묘하게 잘 돌아가는 체계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 사회 속에 구현하고 그런 것들이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거기에 골머리를 앓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부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순환이 그냥 자체적으로 일어나요? 생산과 소비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사회 자체적으로 일어나냔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죠. 생산이 그냥 돼요? 당연히 생산을 위해서는 자원과 에너지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과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무슨 생산이 이루어져요? 자, 소비하고 나면은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사라지고 납니까? 아니죠. 소비하고 나면은 당연히 폐기물이 나와요. 오염물질이 나와요. 폐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뭐예요? 사실은 이것들이 이런 순환이 가능하게 하는 좀 더 큰 순환, 지구 생태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느냐는 얘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코노미 시스템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내추럴 캐피털,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자원, 서비스 다 합해가지고 캐피털 아닙니까? 이것의 공급이 없이 무슨 생산과 소비가 뭐 균형을 이루며 뭐 가격을 확정하는 이런 얘기들이 뭐가 가능하겠어요? 근본적으로는 자연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절대 가동되지 못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도 있죠. 하지만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자연이 주는 자본이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더란 얘기야. 우리가 허공을 향해서 손을 몇 번 이렇게 휘두르면은 빵이 뚝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자연이 태양으로부터 시작된 에너지와 그걸로 통해서 모든 생산된 어떤 여러 가지 지구상의 자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순환하게 하는 지구의 어떤 생태계의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위에 휴먼 캐피탈을 더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된 상품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원이 되는 내추럴 캐피털 없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거 인간적인 노력만 생각하죠. 근데 그 배경이 되는 왜 이거의 투입을 생각하지 않냐라는 것이지. 그래서 어리석은 경제학은 여러분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경제 시스템 우물안 개구리에 갇혀가지고 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순환시키는 거야. 순환. 생산과 소비를 갖다 순환하고 빨리 돌리고 빨리 많이 먹고 많이 성장할수록 좋은 것 같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체계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끊임없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 것들도 모르고 나가는 것들도 모르고 그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생기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경제 체계다라는 겁니다. 대체 들어오는 에너지와 물질이 없이, 그러니까 자원이 없이 무슨 경제 체계가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는 폐기물들, 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공기의 구조를 바꿔서 지구의 온도도 바꿔버리고 토양을 황폐하게 하고 해양을 흐리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진단이 없이 무슨 경제 체계가 가능하겠냐라는 거야. 조금 그러니까 제가 시쳇말로 한번 표현할게요. 먹고 싸는 거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싸는 거를. 근데 먹는 거 싸는 거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무한하다 생각하고 나오는 것도 뭐 우리가 마음대로 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그런 경제 패러다임에서 어떤 나라가 제일 유리해요? 많이 먹고 많이 싸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원이 에너지가 무한히 들어오고 뱉어도 쓰레기도 무한히 누군가가 받아줘. 그런 사회라고 그러면 그런 세계에서라고 그러면은 많이 먹고 많이 싸는 사람이 유리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들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죠. 너무 비만하면 안 되겠구나. 줄여야 되겠구나. 뱉는 것도 줄여야 되겠구나.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형태의 소사이어티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경제 규모만 키우려는 그런 형태의 소사이어티를 갖다가 우리가 하이 웨이스트 이코노미라고 그래요. 근데 둘 다 한계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고 다이어트가 필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인류는 그동안 하이 웨이스트 이코노미라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생태 경제학자들이 오늘날의 경제 체계를 진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조금 이제 경제학적인 이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태 경제학, 그 다음에 환경 경제학이라는 걸 이해하려면은 그 이전에 흘러내려온 경제학의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갑자기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단 네오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라는 건 뭡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일단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클래식하니까 이제 고전, 니오하니까 뉴전유,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되겠네. 신고전파.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뭐지? 이게 뭐지? 그건 뭔가요? 그건 새로운 건가요? 뭐 옛날 건가요? 할 텐데 여러분 그걸 그렇게 물어본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생으로서 굉장히 이제 상식이 떨어진 사람이죠. 왜냐?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야 이게 우리야 우리 그냥 딴 거 아니고. 경제학도요 패러다임입니다.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그 시대의 생각들이 집약되어서 그 시대를 주름잡는 하나의 어떤 경제학적 흐름이 생기는 건데, 자, 시대마다 다 달랐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아직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고전주의란 건 뭐냐? 그러려면은 신고전주의니까 고전주의 경제학이 있겠죠. 고전주의 경제학을 먼저 이해해야 돼. 자, 고전주의 경제학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나 아는, 고딩들도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손. 뭘 얘기한 겁니까? 시장 경제. 시장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 돼서 들어오는 재화와 거기에 생산되는 어떤 여러 가지 재화들, 서비스들, 가격들, 노동력 공급들 이런 것들을 균형 잡아준다. 그래서 시장 체계의 어떤 가능성과 우리가 시장 체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놔둬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고전주의 경제학이고 그 필두로 이제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이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때 조금 새롭게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시장 경제, 자유 경제를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진짜 뭐 시장이 그냥 어떻게 돌아가든 뭐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가치랑 상관없이 시장을 갖다 그냥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놔둬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의 또 대표적인 또 다른 저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놀랍게도 그 책의 이름은 도덕론이에요. 도덕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시장 체계가 사실은 사람의 어떤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과 또 연결돼서 나름대로 어떤 도덕적인 경제 체계를 또 이룰 수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가 시장주의를 얘기한 이유도 뭐냐면은 그때 영국으로 세계에서 모든 물자를 수입해오는 수입상들이 지나치게 담합해서 독점을 통해서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올렸다 내렸다 해버리는 거야. 아담 스미스는 그런 것들이 비윤리적이라고 봤어요. 오늘날의 경제체계에서 비윤리적이다. 자율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서로 균형을 맞춰서 자연적인 균형점을 이루게 놔둬야 되는데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고에 쌓아놨다가 방출했다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격을 올려버리고 내려버리고 자기 이윤에 맞게 경제를 막 주무르는 거야.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 오늘날의 경제윤리로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개념을,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라는 개념을 갖고 왔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라고 해서 그냥 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해도 되고 이런 어떤 개념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야. 어쨌든 자, 그런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기능, 정부가 규제하고 간섭하고 시장을 갖다가 정부가 통제하려고 그러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은 놔둬야 돼, 아니면 줄여야 돼요?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시장이 자유롭게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인위적인 정책적인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작은 정부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죠. 작은 정부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고전주의 경제학이고, 사실 경제학 체계라는 개념이 학문으로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또 고전주의 경제학의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라는 건요, 거기다 신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전주의의 기본적인 원칙, 원리들은 갖고 오지만 거기에 현대의 어떤 새롭게 필요한 부분들을 첨가하거나 개선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당연히 뭘 개선했겠어요?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방법들은 그대로 계승을 했어. 다만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에 맞춰서 뭐가 뉴해요? 뭐가 뉴하겠습니까? 아담 스미스 시절보다도 지금 뉴한 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경제의 바운더리가 이제 세계로 넓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세계화, 글로벌리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화. 그 다음에 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 가트, 세계관세협정,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한 대학생 다닐 때쯤에 이제 나왔던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포항의 어떤 뭐 이제 시골 마을에 가도 미국에서부터 스타벅스가 하나씩 동네마다 다 있죠. 뭡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이제 모토로 하는 건 뭡니까? 시장 경제가 더욱더 자유롭게 제한을 없애고 나라의 국경까지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경제 체계를 어떻게 돼? 한 나라나 한 도시의 경제가 아니라 그 자유시장 경제를 전 세계 차원으로 넘어야 된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 간의 무역이 자유롭게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관세에 대해서 전 세계적 협정이 있어야 되겠죠. FTA니 뭐니 해가지고 나의 시장과 너의 시장을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과 시장 간의 규칙을 만들자. 그런 것들이 뭡니까? FTA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화는 건 뭐냐? 결국 자유시장 경제의 범위가 전 세계로 넓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전 세계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가 다 쓸 수 있고 우리도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했어요?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열어주는데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시장 자체를 어떻게 자기가 통제하거나 규제하거나 그러려는 건 아니야. 그거는 죄악이야, 정부로서.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열고 개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 다만 시장과 시장이 국경의 경계를 넘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A라는 나라의 돈과 B라는 나라의 돈의 가치가 달라. 유닛도 달라. 그러니까 단위도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간에 서로 간에 통화를 교환하게 해야 될 때 그 가치의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통화 가치를 잘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들은 그건 이제 여전히 정부의 중요한 임무가 되겠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더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방식, 지금의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하고 동일하죠. 물론 지금 있는 이제 바이러스 사태가 이런 어떤 글로벌리즘,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어떤 이런 체계들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을 좀 허물게 되지 않을까. 다시 또 뭐랄까 고립적인 어떤 세계 체계로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망을 내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어떤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 그런 우리나라 오늘날 이제 세계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지금 말한 고전주의 계통의 경제학 말고도 또 다른 어떤 패러다임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케인즈 경제학이다라고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놔뒀더니만 생산이 어떨 땐 너무 늘어나가지고 생산은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이걸 다 사주질 못해. 그럼 물건이 안 팔리고 생산은 늘려놨는데 공장이 놀게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업이 되고 그럼 뭐가 생깁니까? 불황으로 가버리네. 그러니까 케인즈주의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그냥 가만 놔두기보다는 적정한 때에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불황이 있을 때는 정부가 일부러 없던 사업도 만들어내고 그때는 조금 시장에 개입해서 뭔가를 정부가 해야 돼. 요런 관점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제 케인즈주의 경제학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뭐 좌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도 여러분 아시죠? 경제 산업을 위한 생산을 위한 하부 구조가 사회의 모든 체계를 좌지우지한다. 근데 그런 하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부르주아 계층들이 말하자면 노동자를 계속적으로 착취하고 이 세상을 결과적으로는 종말로 이끌고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단합해서 이 하부 구조를 장악해야 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런 것들을 또 정치적인 관점에 가까운 이른바 정치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의 어떤 패러다임이 되겠어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패러다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야지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장 뭐랄까 큰 허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단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기에 나타나는 모든 지나친
어떻습니까? 지나친 낭비, 지나친 오염,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모든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쓰고 많이 뱉을수록 큰 나라가 돼버리는 오히려 선진국이 되는 그런 모순들,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세계화의 시대는요, 또 거품이라는 말이 많이 탄생하게 됩니다. 거품. 덩치만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비만해지는 거죠. 어느 날 근데 비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탄탄한 근육이 아니고 뼈대가 아니죠. 어느 날은 갑자기 건강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거품 경제입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시대에는 또 거품의 논란들도 굉장히 많고, 특별히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것들이 한번 거품이 펑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미국의 월가에서 뭐 금융 사건이 터지면 우리나라도 막 실업자가 생겨. 되게 웃기죠. 미국에서 뭐 누가 뭘 했든 우리가 뭔 상관이야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또 경제가 또 비틀비틀해.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신고전주의 경제학 시대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란 얘기예요.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뒤에 한번 다시 그림을 볼까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제 관점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이란 얘기지. 보세요. 생산과 소비 간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잘 놀고 있어요. 잘 놀고 놀아. 그래서 경제학자들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위에서 하늘 위에서 딱 내려가다 보세요. 그런데 너네들 우물안 개구리네. 들어오는 거, 태양광으로부터 시작한 거대한 에너지와 자원의 흐름이 인류 사회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네들 경제라는 게 있을까? 없지. 너네들이 모조리 뱉어내는 거 어떻게 됩니까? 지구 환경이 받아내지? 거대한 순환 과정을 또 이루고 있지? 자, 이런 거대한 순환 과정 중에서 사실 이 경제라는 것은 얼마나 하찮은, 굉장히 작은 일부 서브 시스템에 불과하겠냐라는 거. 서브 시스템. 꼭 지속 가능하겠느냐? 아무리 폐기물을 뱉어내도 어느 선까지는 지구가 다 받아줘요.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겠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경제 패러다임으로, 경제학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경제학인데 Ecological Economics. 뭐 어려운 설명 말고 가장 간단한 설명만 합시다. 가장 두 개의 큰 차이점은 뭐겠어요? 일반적인 경제학과 생태 경제학의 가장 큰 차이점. 그것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더라는 거야.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 세상 내에서 돈과 생산품이 돌고 도는 것만 생각한다? 그건 곤란하다. 그게 계속 돌아가려면 자연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했을까 그동안? 여러분 그런데 경제학 개론이나 경제학 원론 정도 수업 들은 사람은 알 거야. 자연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원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경제학 개론책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자연으로 뱉어내는 폐기물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제 우리에게 손실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환산하고 그걸 우리 경제책에 이론 내로 도입하는 어떤 그런 경제학 개론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을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다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랬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걸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다만 이런 잠정적인 가정은 이 속에 들어있죠. 자원이 들어와야지 당연히 우리 경제 체계가 돌아와. 그런데 우리는 들어오는 자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 왜냐? 자원은 무한하기 때문에. 여기는 자원은 무한입니다. 무한. 자원의 무한함을 가정해요. 다만 무한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무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류는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대체제를 개발한다. 대체제. substitute라고 그러죠. substitute. 대체제거든요. 어떤 한 자원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대체제를 개발하기 때문에 결국 자연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원은 무한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냥. 그러고 나서 거기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자, 나오는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을 자연이 못 받아줄 리는 없어 라고 여기서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어떤 경제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단어. 들어오는 거 무한이야. 나가는 것도 무한이야. 우린 그럼 많이 먹으면 돼.
많이 먹고 많이 몸을 불리면 돼. 바로 성장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되더라는 거야. 신고전주의 경제학 시대에서는요, 성장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대선 공약을 해놓으면 경제 성장률이 제1의 공약이 되더라. 경제 성장률. 5%니 6%니 할 때마다 1%더 쓸 때마다 어떻게 돼? 몇십만 표가 나와요? 뭡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신고전주의 경제학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야? 성장이야, 성장. 크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왜 무한해? 대체제가 항상 개발 가능할까? 어느 선까진 그렇겠지.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 있어. 그런 게 어딨어? 예를 들어서 공기. 공기 여러분 대체 가능해요? 공기도 자원이에요, 여러분들. 공기는 자원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폐기물을 내뱉을 때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자연적인 서비스의 근원이죠. 근데 공기의 용량이 공기의 어떤 지금 수량이 지금 한계에 도달하고 있나요? 도달하고 있죠. 지구온난화가 바로 그 신호 아니야. 지구온난화라는 게 뭐야? 공기라는 자원이 이제 고갈되고 있다. 우리가 그 성분을 너무 많이 바꾸다 보니까 공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자연적인 서비스가 더 이상 원활하지 않다. 그게 바로 지구온난화예요. 또 공기뿐입니까? 예를 들어 토양이라는 거, 해양이라는 거, 다 우리에게 자원이에요. 자원이면 서비스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무한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이미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네들의 전제 잘못됐다. 자원은 무한하다? 그렇지 않다. 폐기물은 무한히 처리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경제 성장은 미덕이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고려하면서 성장도 그 한도 내에서만 하는 것들이 맞지 무한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들은 결코 옳은 발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쪽이 두 개가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전제하에서 세계의 어떤 경제 체계를 새롭게 써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야.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뭐 경제학자를 좀 얘기한다라고 그러면 아직 뭐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은 아니에요. 로베르토 뭐 코스탄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생태 경제학자들이겠어요. 자, 신고전주의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가정의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문제가 적지 않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의 어떤 경제 체계 또는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갑자기 생태 경제학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현재로는 가능하지도 않다. 그럴 경우는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돼? Environmental Economics라는 거예요. 생태 경제학, 환경 경제학 뭐 말은 비슷한데 표현이 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 설명하기로는 takes the middle groun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운데 땅을 가져간다. 이거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둘 가운데 어떤 중도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생태 경제학의 어떤 중간 지점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분들은 일단 전제에 있어서는 생태 경제학의 전제랑 공감을 해요. 자원과 서비스는 무한하지 않다. 우리가 내보내는 폐기물도 결국 무한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사회의 성장도 무한하지가 않다. 우리는 성장 한계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전제는 모두 동일해요. 다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체계를 일단은 존중하면서 그 내부에서 그럼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우리가 또 점진주의라고 얘기하죠. 점진주의. 혁명 뭐 이런 어떤 단시간에 어떤 큰 개혁 이런 것들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개선책을 점차 도입함으로써 어떤 사회 체계나 아니면 어떤 뭐 전체적인 흐름을 좀씩 바꿔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점점 향해 나가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점진주의라고 그래요. 일종의 점진주의죠. 결국 그래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잘못된 점 하나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여러 가지 옳은 방향의 정책적 툴을 이용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생태경제학적인 체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환경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